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 북리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인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책의 3장 파트의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상당히 트레이너나 운동 강사라면 상당히 흥미를 끌만한 제목이죠. 인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에서 니콜라이 번스타인이 말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디네이션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유도 때문이다. 자유도는 뇌가 직접 다룰 수 없는 요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코디네이션과 그리고 자유도입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뇌가 직접 다룰 수 없는 요소라고 이 번스타인은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자유도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는 이 동작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자유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처럼 어깨 관절 중심으로 팔을 회전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사진처럼 어깨와 팔꿈치를 함께 회전을 시키면서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팔을 강하게 회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처럼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 관절을 다 회전을 결합을 시켜서 적절하게 함께 협응을 해서 움직임을 취하는 스트로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니스의 스트로크 하나를 가지고도 이 상지의 관절들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번스타인은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움직임을 자유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부분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데, 이를 코디네이션, 우리가 주로 협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유도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코디네이션을 갖고 있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도와 이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움직임을 이해할 때 방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시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구시대적인 방법은 여기 대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대뇌피질 키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대뇌피질이라는 게 우리 뇌 부분에서 가장 피질, 겉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어떠한 키보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움직임의 주체가 완전히 뇌입니다. 뇌. 그래서 철저하게 이 뇌의 역할에 집중해서 움직임을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뇌 안에 어떤 연주자 같은 존재가 있어서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가 키보드를 딱 누르면 그 뇌 안에 있는 어떤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은 명령이 쭉 내려가서 팔이나 다리가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대뇌피질 키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단순하게 대뇌피질 키보드 방식으로 인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작동 방식으로 인체를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보면 하드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CPU가 있고, 그리고 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는 용량이 큰 정보 저장소를 만듭니다. 하드 드라이브, 뭐 HDD를 쓰든지 아니면 SSD를 쓰든지, 이게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 저장소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CPU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 컴퓨터로 따지면 요즘에는 i7, i5에서 i7, i9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서 부팅을 시키거나 정보를 검색했을 때 빨리빨리 찾는 게 이제 CPU의
능력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죠. 감각 정보를 해석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뇌 안에 CPU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할 때 정보를 불러오는데 그게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램에 정보를 불러오는 시스템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작동 방식을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기업 방식이라고 움직임을 해석을 하고 있고,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몸 기업은 수직적이면서도 선형적인 방식으로 움직임을 생산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은 처음에 보스가 있어요. 보스가 먼저 보스가 대뇌 피질에서 움직임 전반을 계획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중간 관리자인 운동 피질이 이 계획을, 보스로부터 내려온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한 다음에 올바른 정보가 왔구나 하고 이제 현장 직원한테 오더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현장 직원은 결국에는 팔다리에 있는 근육이나 관절, 실제로 움직임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순차적으로 중간 관리자를 거쳐서 현장 직원한테 가는 수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팀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각팀이라든지 인지팀, 의사결정팀, 운동제어팀,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각팀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각, 그 다음 인지팀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인지, 그리고 의사결정은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운동제어팀은 드디어 그걸 실행하니까 움직임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형적인 방식으로 지각에서 인지로, 인지에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에서 운동 제어로, 결국에는 운동 제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더가 내려온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선형적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분명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각각의 팀은 지금 보시다시피 독립적이죠.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각인지 의사결정팀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운동 제어팀은 현장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현장 직원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이 없는 거죠. 움직임의 선택이 없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시스템. 이게 전통적인 우리 몸 기업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켜서 리차드 슈미트라는 학자는 일반 운동 프로그램, Generalized Motor Program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 동작에 대한 표상을 우리뇌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표상들이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다. 즉,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과거의 경험에 의존을 하는 거죠. 내가 해봤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끄집어 내가지고 지금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뇌에 입력되어 있는 표상이 자유도 안에서의 동작을 지정하는 거죠. 뭐죠? 뇌 안에 있는 표상,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에 포핸드 한다, 서브 라켓을 휘두른다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휘둘러 왔던 그 각도대로 뇌에서 시키는 거죠. 어깨는 30도 정도 들고, 팔꿈치는 20도 정도 굽히고, 손목은 15도 정도로 굽히면서 회전을 해 라는 정보가 내려오고, 그렇게 팔은 움직임을 취한다라는 개념, 이것이 일반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몸 기업
시스템에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이 시스템 내에서는 개별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적이고 선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즉, 지각팀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지각팀은 정보를 수집하는 지각 기능을 높이는 데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면은 뭘 하냐면 지각 기능을 올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지각 기능을 올리는 트레이닝,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지각을 올리는 트레이닝을 개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운동 제어팀은 근육과 관절의 힘을 키우는 트레이닝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제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절과 근육이니까 근육과 관절의 힘, 근력을 키우는 일반 전통적인 트레이닝에 집중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각을 이끌어내는 트레이닝 따로, 그 다음에 힘을 키우는 트레이닝 따로, 그걸 팀별로 나눠서 훈련한 다음에 기능을 합치는 방식으로 움직임의 수준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각 훈련 따로, 운동 제어 훈련 따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개별화하는 방식을 쓰는 게 전통적인 이 우리 몸 기업의 움직임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종목에는 특성이 있죠. 모든 종목에는 특성이 있지만 우리 몸 기업에서는 그 종목마다의 특성이나 맥락은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인 능력이 뭡니까?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집중하는 거, 이런 게 일반적인 능력들이잖아요. 이 일반적인 능력들을 따로 향상시키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를 한다든지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어떠한 스포츠에 따라서 이러한 지각, 인지, 의사결정은 모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이성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맥락으로 더 분리된 연습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든다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구의 티베팅과 축구의 콘드리블입니다. 자, 상당히 많이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트레이닝이죠. 그러나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는 지각 능력이나 판단력은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두 연습 모두 어떤 주변으로부터 무언가를 지각해서 움직임을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죠. 이제 야구의 핀 스윙은 여기 위에 있는 멈춰져 있는 공을 정확하게 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공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멈춰 있는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콘드리블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콘에 내가 움직이는 동작만 취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야구 경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멈춰있는 공이 아니라 투수가 던지는 공을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 연습을 통해서는 그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 축구에서는 멈춰있는 콘이 아니라 내 상대방의 그 수비나 공격수의 움직임이 어떠할지를 판단하면서 드리블을 할지 패스를 할지 선택하는 인지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콘드리블에서는 전혀 그러한 인지나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연습은 한계가 있다는 거겠죠. 자, 좀 더 예시가 더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시각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아주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브록스트링이라고 하는 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구슬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구슬인데 시각으로 이 그 위치가 다른 구슬을 보게 하면서 코치가 지시하는 어떠한 동작을 취하게 하는 뭐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포츠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트레이닝, 비전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들면 줄에 매달려 있는 구슬을 보는 트레이닝,
또는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원을 보는 트레이닝인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지금 움직이는 공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에 지각, 시각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겠죠. 위아래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공이 큰 화면을 틀어놓고 어떤 동작을 취하게 하면서 눈으로 움직이는 물체나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원형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각선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원을 보는 겁니다. 또는 이것 말고도 글자가 표시된 차트 등의 자극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방식의 비전 트레이닝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 저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냐면, 경기장 안에서 제공되는 자극들과 이것이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줄에 매달려 있는 구슬을 볼 일은 없기 때문이고, 운동선수가 현장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원을 따라가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식의 비전 트레이닝은 전통적인 움직임의 개념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전통적인 움직임 개념에서 지각을 발달시키면 움직임의 퀄리티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그렇게 향상된 지각만을 따로 발달시키더라도 실제 경기에서의 퍼포먼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퍼포먼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다이나 비전 장비 사용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인데 이 장비 역시 시각 트레이닝입니다. 이 다이나 비전이라는 것은 불빛이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그 불빛을 따라서 손을 움직여서 불빛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손과 눈을 협응하는 운동인 거죠. 또는 반응 속도일 수도 있고 주변 시일 수 있고, 이것이 모두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저 큰 판 위에서 불빛이 막 비치는데, 불빛이 비칠 때 손으로 그 불빛을 터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보이게끔 해서 손으로 따라가면서 불빛을 쫓죠. 결국에 눈과 손, 불을 끄고 하기도 하고 불을 켜고 하기도 하고, 결국에 내 눈을 쫓아가면서 손으로 핸드아이 코디네이션을 하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 비전 장비이고요.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한 것은 이제 일반인이 하는 식과 운동선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운동선수니까 조금 더 빠르겠죠.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결과적으로는 하나잖아요. 이걸로 추구하는 것은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눈으로 관찰하고 불빛이 나왔을 때 그걸 손으로 체크하겠다, 그것만을 위한 운동인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다이나 비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비전 트레이닝들이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이고, 축구나 야구나 골프 같은 어떤 그 특정 종목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나오는 자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할 때 불빛에 반응해서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에 반응하거나 아니면 주변 선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거지, 그 특정한 불빛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맥락에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정리가 돼 있는데,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연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작과는 관계없이 지각이나 인지,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이 다이나비전이나 그 다음에 또 나올 거가 뉴로트래커라는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비전 트레이닝, 이러한 시각을 발달시키는 어떤 움직임들 또는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고글을 씌워가지고 눈의 변화들을 통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훈련,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각과 관계없이 동작만 훈련시키는 거, 무브먼트 또는 드리블, 콘 드리블, 그 다음에 어질리티 레더, 우리 이제 사다리 타는 거, 그런 등등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발달시키는 운동들, 멈춰있는 사물에 대해서, 이게 바로 전통적이죠. 지각 따로, 그 다음에 운동 따로, 이렇게 시켰단 말입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코칭에서. 자,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저자는 움직임을 뇌가 전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앞선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거잖아요. 움직임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표상들이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서 있던 그 표상들에서 꺼내가지고 램으로 꺼내서 지금의 움직임을 발현시키는 방식인 거죠. 근데 진짜로 움직임들이 모두 뇌에서 저장되어 있고 뇌가 그 모든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뇌가 정말로 브레인이 움직임의 컨트롤 타워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우리 몸 기업의 움직임 모델 시스템을 다시 한번 특징을 제시를 해보면, 자, 앞서서도 배웠지만 수직적이고 선형적이죠. 보스가 지시하고 컨트롤합니다. 보스가. 여기서는 이제 대뇌 피질이죠. 뇌에 보면은 운동 피질이 1차 운동 피질이 있거든요. 그 피질에서 명령을 내려야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 관리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제어팀인 근육이나 관절로 명령을 주고, 운동 제어팀, 이 근육이나 관절은 어떠한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실행만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세 번째 줄에 적혀 있듯이 실제 움직임을 수행하는 운동 제어팀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정을 따를 뿐이다. 마치 생산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과 같죠. 그 TV를 조립하는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맡은 바의 일만 하잖아요. 뭐만 꼽는 동작만 한다든지. 엄청 단순한 이 전체적인 제품의 공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 설계가 된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된 그 동작만 하는 거잖아요. 그 근육한테는 그렇게 시키고 그 관절한테는 그렇게 시키고, 움직임을 명령해서 근육이나 관절은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구조. 이게 전통적인 우리 몸 기업의 움직임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 모델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이거죠. 책에서도 나달이 말을 해줬잖아요. 우리는 나달이 매번 때리는 스트로크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매번 때리는 스트로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달이 얘기하기로는 나는 나의 매번의 스트로크가 매번 다르다는 걸 느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 이거를 떠올려 보면 이 테니스 선수 나달이 공을 때릴 때 날아오는 공의 회전, 지금은 서브를 하지만 서브하는 거 말고 날아오는 공의 어떠한 회전, 궤적, 경로, 그리고 방향, 공의 스피드, 그 다음에 그걸 때리는 상대방의 실력, 이러한 그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코트의 상태, 코트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실외 코트면은 바닥의 그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상 조건, 해가 떴냐 아니면은 비가 오냐 어두컴컴하냐 등등,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중의 숫자, 관중의 어떠한 함성,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가 나달의 머리에 저장이 돼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지금 주변의 환경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는 모델이 이전에 우리 몸 기업 움직임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도 문제를 다시 말을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자유도 문제인데, 이 테니스 스트로크를 봤을 때 어깨 관절에는 10개의 근육, 팔꿈치 관절에는 6개의 근육, 팔뚝에는 4개의 근육, 손목에는 6개의 근육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만 해도 26개의 경우의 수의 변수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코트의 상태, 날씨, 경기장의 분위기, 이러한 변수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과연 뇌 안에 있는 보스가 알려줘서 이 공을 칠 수 있을까? 과연 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 몸 기업의 움직임 모델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모델, 전통적인 움직임 모델의 문제점은 바로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연습이라는 거죠. 비슷한 예시인데, 아까 비전 트레이닝 예시를 든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뉴로 트래커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나와요. 뉴로 트래커라는 게임은 컴퓨터 화면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공을 따라서 눈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공이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에 약간 더 어려운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몇 개의 공이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따라가는, 추적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움직임이 전혀 없이 의자에 앉아서 그걸 눈으로 관찰하는 영상을 첨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이제 농구를 하면서 눈으로는 그 움직임을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앉아서 하다가, 아까 보셨죠? 앉아서 저 떠다니는 공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거나 한 발로 공을 떠다니는 거를 봅니다. 그리고 공을 튀기게 하는 거죠. 드리블을 하게 하면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움직임을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가면서 지각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눈을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움직임과 별로 관계없이 지각 능력이나 주의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로 트래커가 전형적인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연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뉴로 트래커와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거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위의 연구는 그 배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젊은 어린 여자 배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전 트레이닝, 뉴로 트래커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앞서서 봤던 그 뉴로 트래커, 공이 떠다니는 그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구의 스킬이 좋아지는지를 비교를 한 연구 결과인데, 위 연구가 밝힌 내용이 흥미롭다고 해요. 뭐냐면, 배구 선수들은 뉴로 트래커를 한 다음에 뉴로 트래커 게임은 확실히 잘하게 되었대요. 눈으로 그 공을 따라가는 능력은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 비포 애프터가. 근데 배구 경기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세트 플레이의 능력이라든지 패스나 서브의 정확도 등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뉴로 트래커의 훈련이 배구 경기로 전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턴이 요즘 유행하는 브레인 트레이닝, 그러니까 뇌 트레이닝, 뉴로 트레이닝, 이런 데서 많이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브레인 트레이닝만 시키는 거지, 그 브레인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실제로 퍼포먼스로 나오는 거는 아니다. 아직 그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몸 기업으로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시가 되는 모델이 바로 자기 조직화 모델입니다. Self Organization 모델이라는 것인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왼쪽 영상은 마칭 밴드예요. 마칭 밴드, 이제 악기 연주하면서 이제 행진하는 마칭 밴드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새의 무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자, 앞에 이제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움직여야지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약속된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엄청 각을 맞춰서 예쁘게 움직이는 장면이 마칭 밴드인 거죠. 이 마칭 밴드의 움직임은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의 지시를 따르는 전통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 마칭 밴드가 움직임을 취하는 게 본인들의 어떠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미 배운 대로, 이미 연습한 대로, 위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경로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을 가장 묘사를 잘하는 것이 이 마칭 밴드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새의 무리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관이라고 저 전문용어로 그 창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이머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저 새들은 두 가지 원리에 네. 있어서 나는 중간으로 간다. 네. 내 뒤만 쫓아와라.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장관처럼 보이는 거죠. 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저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새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날 수 있는지, 자, 윤무 박사님께 오랜만에 여쭤봤습니다. 그 새들이 마치 그 네. 자,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새들이 엄청 멋있게 군무를 하면서 날죠. 엄청나게 많지만 왼쪽의 마칭 밴드와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움직임이 다양하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새한테 명령을 내리는 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들은 방향을 바꿔가면서 조화롭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자기조직화 모델이 바로 오른쪽에서 봤던 새의 무리가 날아다니는 방식입니다. 새의 무리가 날아다니는 방식이 바로 자기조직화 모델입니다. 즉, 우리 몸 기업에서처럼 보스가 정하는 규칙이나 계획, 보스가 움직임을 설계하고 지시를 내린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조직화에서는 직원들도 보스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들이 직접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임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시나 명령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신체 각 부분의 상호작용으로부터의 움직임이 창발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창발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창발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창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 모델에서 움직임은 결국에는 창발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스의 명령이 아니라 신체의 각 분절분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자기조직화 모델의 핵심은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perception. 그러니까 각각의 이 움직임 내에서 신체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가 지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수용기들이 있고 근육보다 근막에는 6배가 많은 고유 수용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의 모든 감각, 모든 부분들은 지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각을 하면 그 지각에 의해서 움직임이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움직이다 보면 지각이 변합니다. 이것이 순환이 된다는 거죠. 환경과 그 다음에 지각, 그리고 실행, 그리고 기능, 이것이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움직임이라는 것이 커플링이 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순환 과정 속에서 움직임은 창발된다고 보는 거죠. 창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발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콘드리블을 계속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계속 좋은 동작을 강요하면서 티베팅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해서 완벽한 폼을 구사하려고 하지만, 창발이라는 것은 보스의 지시 없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하는 거죠. 오히려
티베팅을 하지 않고 바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는 연습, 다양한 구질의 공들을 치다 보면 처음에는 못 치겠지만 계속 치다 보면은 이 신체의 각 부분들이 지각을 하게 되고 움직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창발되고 좋은 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자기 조직화 모델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조직화는 자기 조직화에서 왼쪽 사진처럼 이 무리 안에 있는 새는 다른 새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옆에 있는 새, 만약에 이 새는 뭘 보냐면 바로 앞에 새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앞에 새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누굴 봅니까? 뒤에서는 앞에 새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쪽, 제일 앞쪽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앞쪽, 이거를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지각하고 움직이고 지각하고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있는 새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새의 무리들이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는 동료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죠. 이 지각에 의해서, 환경 안에서 지각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이 조절이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지각과 움직임 사이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각. 앞에 있는 새가 움직이는 거를 지각, 알아챈 순간 이미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려고 선택한다기보다는 지각하는 순간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퍼셉션과 액션이 계속해서 하나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각과 동작의 커플링,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 속에서 선택도 일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전통적인 우리 몸 기업 방식의 훈련, 그리고 자기 조직화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기 조직화 모델은 마칭 밴드가 아니라 창발되는 움직임이 있는 새의 무리라고 했었죠. 옆에 있는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지각하면서 바로바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러한 새의 무리, 이것이 자기 조직화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4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다음 장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조직화 모델에서 훈련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코치는 어떤 방법으로 선수의 자기 조직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의 트레이닝과 다른 자기 조직화 모델에서의 훈련 방식,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